1365년 2월 궁궐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출산의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몽골 황족의 피를 이어받은 원나라 공주였고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고 있었죠. 침실 밖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문이 열리자 달려들어갔지만 그가 본 건 차가워진 아내의 몸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고려의 왕 공민왕이었고 죽은 여인은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노국대장 공주였죠. 이 순간부터 왕도 나라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궁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341년) 원나라 수도 대도, 지금의 베이징 거리를 한 소년이 걷고 있었는데요. 그는 12살 고려 왕자 왕기, 훗날의 공민왕입니다. 그는 인질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원나라가 고려보다 훨씬 강해서 고려가 원나라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원나라는 고려 왕족들을 원나라로 데려가서 살게 했는데 이건 일종의 담보였습니다. 너희가 말 안 들으면 이 왕자들 죽인다는 위협이었던 거예요. 왕기는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제 고려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과연 왕이 될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삶이었죠.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1349년 20살이 된 왕기에게 원나라 조정이 통보를 했는데 황실 공주와 결혼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신부는 노국대장 공주, 원나라 황제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공주의 본명은 보르지긴 부다실이었고 그녀는 칭기즈 칸의 칠대손이었죠. 칭기즈 칸이라는 건 몽골 제국을 세운 전설적인 정복자인데 노국 공주는 그 피를 이어받은 정통 황족이었던 겁니다. 공주는 16살이었고 왕기는 19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 결혼은 완벽한 정치적 거래였어요. 원나라는 고려 왕실을 더 단단히 묶어두고 싶었고 왕기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결혼식은 1349년 대도에서 치러졌는데 왕기에게도 공주에게도 선택권 같은 건 없었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이 진짜로 가까워진 겁니다. 고려사라는 역사책 기록을 보면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매우 금슬이 좋았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 나와요.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후인 1351년 왕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는데 고려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고려 신하들이 왕기를 새 왕으로 추대했고 그는 21살의 나이에 고려로 돌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공민왕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노국공주는 고려의 왕비가 되었고 승희공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외국에서 자란 왕자가 외국 공주와 함께 갑자기 귀국해서 왕이 된 상황이었어요. 노국공주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에서 자란 몽골 공주가 이제 고려 왕실의 왕비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완전히 달랐는데 놀라운 건 그녀가 빠르게 적응했다는 거예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록을 보면 노국공주가 고려의 예법, 그러니까 고려 방식의 예의범절을 배우고 익히는데 매우 열심이었다고 나와요. 그녀는 검소하게 살았고 궁중 여인들에게도 검소함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고려 신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1352년에 찾아왔습니다. 조일신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조일신의 난이었죠. 그는 원나라에서 공민왕을 수행했던 공신이었는데 그 공로를 빌미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때 반란군이 공민왕을 살해하려 했지만 노국공주가 몸으로 왕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원나라 공주였던 그녀가 고려의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노국공주는 완전히 고려인이 되었죠. 공민왕은 왕이 된 후부터 개혁을 시작했는데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고 권문세족의 횡포를 막으려 했습니다. 권문세족이라는 건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면서 엄청난 땅과 권력을 쥔 집안들을 말해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과 고위 공무원이 합쳐진 것 같은 세력이었죠. 이들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세금을 착취하면서 나라를 좀먹고 있었어요. 공민왕은 이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원나라는 여전히 강력했고 고려 내부에도 반대 세력이 많았죠. 그 긴장 속에서 공민왕 곁에는 항상 노국공주가 있었습니다. 이청우년 학술 연구에 따르면 공민왕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노국공주와 상의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여러 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공민왕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겁니다. 원나라 출신이었지만 오히려 그 배경 때문에 공민왕의 반원 정책에 도움이 되기도 했죠. 공민왕은 1356년 반원 개혁을 단행했어요. 쉽게 말하면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던 모든 제도를 없애버린 겁니다. 공민왕은 쌍성총관부, 즉 원나라가 고려 북부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 세운 기관을 군대를 보내 무력으로 되찾았죠. 이때도 노국공주는 남편을 지지했어요. 원나라가 자신의 고국이었지만 그녀는 고려의 왕비로서 남편 편에 섰습니다. 1363년에는 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민왕의 측근 김용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벌인 쿠데타, 흥광사의 난이었습니다. 반란군이 행궁인 흥광사로 침입했고 공민왕은 목숨이 위험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내온 이때도 노국공주가 반란군 앞에 몸을 던져 왕을 보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킨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14년을 보냈는데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죠.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실로서는 후계자가 없다는 게 큰 문제였지만 공민왕은 다른 여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려 왕들 중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10년이 넘도록 왕비 한 사람만을 사랑한 왕이었죠. 그러다 1365년 드디어 노국공주가 임신했습니다. 공민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고려 조정 전체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죠. 14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후계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비극이 터졌습니다. 노국공주는 32살이었고 당시로서는 첫 출산으로는 늦은 나이였어요. 고려사 기록에는 공주가 난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65년 음력 2월 15일 아이도 함께 죽었습니다. 공민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죠. 고려세는 왕이 며칠 동안 슬퍼하며 정사를 돌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사전료라는 또 다른 역사책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공민왕이 손수공주의 초상화를 그려서 밤낮으로 바라보며 슬피 울었고 3년 동안 고기 반찬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는데 개성 서쪽에 정릉이라는 무덤을 만들었죠. 지금도 북한 개성에 남아있는 그 무덤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무덤 옆에 정릉사라는 절을 지었고 영전이라는 건물도 지었어요. 이 공사들은 엄청난 규모였고 백성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이청우년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중유탁이라는 신하가 공사를 중지하라고 간언했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공민왕에게 간언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노국공주가 죽은 후 공민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개혁 정치에 대한 모든 의욕을 잃었고 국정에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세는 공민왕이 밤낮으로 공주를 생각하여 드디어 정신병이 생겼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죠. 1365년 5월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신돈은 천민 출신의 승려였는데 공민왕은 그에게 거의 왕에 준하는 권력을 넘겨줬다고 해요. 신돈은 전민변정 사업이라는 개혁을 추진했어요. 쉽게 말하면 권문세족이 빼앗은 백성들의 땅을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공민왕이 무장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이었죠. 최영 같은 명장들이 좌천되었고 공민왕과 가까웠던 신하들도 하나씩 숙청당했습니다. 원나라에서는 신돈을 권왕, 즉 권력을 쥔 왕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신돈도 권력을 독점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371년 공민왕은 결국 신돈을 제거했는데 신하들의 압박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왕의 권위는 크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신돈을 제거한 후 공민왕은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제위라는 젊은 남자들로 구성된 친위대에만 빠져들었어요. 자제위라는 건 왕을 가까이서 호위하는 젊은 무사들을 말하는데 공민왕은 이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졌습니다. 고려세는 왕이 홍윤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총애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실제 동성애적 관계였는지 아니면 과장된 기록인지 논란이 있는데요. 분명한 건 당시 신하들이 이를 큰 문제로 여겼다는 겁니다. 노국공주가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녀가 죽자 공민왕을 붙잡아두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8년 개봉한 영화 쌍화점은 바로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공민왕과 자제위 출신 청년의 관계를 정면으로 그려내 큰 논란을 일으켰죠. 고려세는 더 충격적인 기록까지 남아 있는데 왕이 후계자를 얻기 위해 자제의 청년들에게 자신의 후궁들과 관계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홍윤이 익비라는 후궁과 관계해서 임신시켰고 공민왕은 그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오히려 홍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1374년 9월 20일 일밤 공민왕의 침실에 자객들이 들어왔습니다. 홍윤, 최만생, 권진, 한한 등 왕이 총애하던 자제위 출신들이었어요. 그들은 왕을 살해했습니다. 공민왕은 44살이었고 노국공주가 죽은 지 9년 만이었죠. 왜 그들이 왕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왕이 홍윤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고 먼저 움직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공민왕은 죽어서 현릉에 묻혔는데 개성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국공주 옆에 묻혔어요. 노국공주의 정릉은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 공민왕의 현릉은 그 옆에 만들어졌습니다. 살아서는 그토록 가까웠던 두 사람이 죽어서도 나란히 누운 겁니다. 두 무덤은 지금도 북한 개성의 현정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죠. 무덤 내부에는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든 통로까지 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민왕이 직접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들이 몇 점 남아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천산대렵도라는 사냥 장면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공민왕이 노국공주와 함께했던 원나라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린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공민왕과 노국공주를 바라보는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에 맞서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으려 했던 개혁군주였죠. 하지만 노국공주가 죽은 뒤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국정을 방치했고 신돈과 자제위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으며 결국 신하들의 칼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변화의 시작에 노국공주의 죽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공민왕은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인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노국공주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가 아이를 무사히 낳았다면 고려의 운명도 달라졌을까요? 역사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마지막 황금기가 무너지던 그 순간,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왕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곧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